민법의 법률 효과인 권리 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시키는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의사표시가 있느냐 없느냐.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 행위의 일반적인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법률 행위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게 법률 행위의 최대 매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민법의 꽃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한히 자유롭게 아무거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일정한 울타리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마음껏 하는 건 좋은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건 법으로 인정하긴 곤란해.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사를 인정한 이상 법률 행위도 원칙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게 무한한 자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어느 정도 규격과 형식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상식적인 얘기죠. 대표적인 게 요 네 가지입니다. 확정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공부는 이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에 집중될 건데 앞에 개념은 한 번씩 보겠습니다. 이거 옛날에는 확, 가, 적, 사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부는 이 사회적 타당성에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확정성. 확정이 돼야 법이 도와주겠죠. 그냥 막연하게 물건을 사겠다. 이런 합의는 법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뭐에 대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요. 민법은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에 대한 법이죠. 그러면 어떤 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확정이 안 되면 법률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확정할 수 없는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가능성. 불가능한 내용의 법률 행위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하늘의 별을 따다주는 계약. 이행을 못해. 그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이런 식으로 법률 효과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불가능의 기준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사회적 관념이에요. 물리적 불가능, 그걸 따지면은 가능한 게 많죠. 달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다 주는 계약. 과학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죠. 지금 민법에서는 과학적 불가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상식으로 이 정도면 실현 불가능하다 하는 걸 불능으로 봅니다. 그리고 불능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원시적 불능은 원래부터, 그러니까 법률행위 이전부터 이미 불가능한 거. 그 기준은 법률행위십니다.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때는 가능했는데 그 뒤에 불가능해진 거.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따라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원시적 불능일 때는 이미 불능 상태인 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 무효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 무효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보상을 하느냐, 이 문제가 남죠. 이렇게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사후에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매매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다르죠. 이거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능이 된 책임을 가지고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채무 불이행은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일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위험 부담은 누구의 책임도 아닐 때 어떻게 이거를 정산할 것인가. 이게 위험 부담의 문제입니다. 결국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 부담은 이 불능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리가 다른 거예요. 계약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확정성,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법성. 너무 당연하죠. 불법적인 내용을 법률행위 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법은 강행법규 위반을 말해요. 그 임의 규정과 다른 내용에 합의를 하는 게 얼마든지 보장돼요. 다만 합의보다 우선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이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다른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근대 민법에서 너무 당사자의 자유, 평등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불평등인데 그 불평등 상태에서 한 합의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의가 헤쳐진다. 이런 반성에서 현대 민법에서는 이걸 좀 수정을 했다고 했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각종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 그리고 민법 규정 안에서도 일부 강행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합의를 하더라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강행 법규가 금지하는 행위를 우회하여 실현한 것을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이것도 무효입니다. 자, 강행 법규 중 단속 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규정은 행정상 제재가 있더라도 사법상은 유효. 이게 무슨 말이냐? 영업 허가를 받고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러면 행정 제재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음식점의 영업행위가 무효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법의 영역이에요. 국밥을 맛있게 사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다. 아, 그러면 그 음식점이 나한테 국밥을 판 이 행위, 이게 무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음식점이 강행법규를 위반했든지 말았든지 나와의 국밥 계약은 유효하다. 자, 민법은 형법도 아니고 행정법도 아니에요. 권리 변동에만 집중되어 있는 법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법률 효과로 하고 있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서 뭘 금지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게 민법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민법은 민법 고유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하고, 그리고 법은 실제 생활보다 조금 늦게 따라와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도화되고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똑똑해지면 각종 꾀를 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법에서 금지하는 걸 넘어서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요. 그러면 법이 또 그걸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되겠죠. 그러니까 법이 뒤에 따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민법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민법은 민법 고유의 질서가 있고 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법률 효과를 금지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걸 포괄해서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조문 하나가 있어요. 그게 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공소 양속 위반, 이 하나의 문장으로 법률행위 목적이 넘어설 수 없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 개념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무효를 할지 유효를 할지 정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정하겠어요? 이런 사건이 걸렸을 때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이 소송을 하겠죠. 그러면 그 소송을 맡은 법원에서 이건 103조 위반이라 무효야, 아니야 이거는 103조 위반은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법 조문만 하나 알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가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무효인 행위와 유효인 행위를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문은 간단한데 그동안 축적돼 온 우리 법원이 판단해 놓은 기존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조문이 운영되는구나, 요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는 그 103조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을 구경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감을 익히시고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겠죠. 그때 여러분이 봤던 거는 고를 수 있고 못 본 것이라도 이 감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게 나오면 이제 판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추상적 개념이므로 판례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이 판례를 이제 정리하는 건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정리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판례를 모아서 학자들이 정리를 해요. 여기서는 저의 방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판례를 하나하나 막 외워버리면 지치죠. 그래서 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례의 어떤 경향을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103조 위반으로 본 행위,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법원이 무효로 보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103조 위반이 굉장히 오래된 판례들도 여기 소개가 돼요. 지금은 일어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첩계약. 뭐 요즘 첩계약을 합니까? 비록 본처가 허락해도 첩계약은 무효다. 뭐 이런 게 요즘 세상에는 좀 안 맞잖아요. 이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건 법원이 103조 위반으로 보는구나.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지 요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로 소개해드리는 거는 요즘에 들어와서 좀 의미를 가진 판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나머지는 이 교재를 보시면서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그 감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내가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데 와서 증언을 해주면 10만 원을 줄게. 이게 계약이잖아요. 요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나중에 10만 원을 주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소송을 해서 10만 원 달라 할 때 법원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효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범죄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냥 민사상 효력을, 즉 권리 변동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10만 원 청구권이라는 채권 발생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행위가 대가와 결합하는 경우 이걸 무효로 봅니다.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약속. 너 살인하지 않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나중에 나 살인 안 했어. 100만 원 줘. 법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3조 위반으로. 심한 고액의 위약벌 약정. 이거 나중에 계약법에서 계약금 공부할 때 요 얘기가 나옵니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때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데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위약벌은 그 조문에 의해서는 감액이 아니지만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좀 보실게요.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사가 하는 사건이 크게는 총 4가지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그 중에 이 형사사건, 범죄자,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요 과정. 요 과정에서 변호사는 변호인 역할을 하거든요. 약정을 해요. 수임 약정을. 옛날에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착수금 얼마, 성공보수 얼마.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도 그렇고 행정, 가사 다 그래요. 이 착수금은 어떤 인건비 형식이고 성공보수는 이제 이 성공보수가 실질적인 이제 변호사 소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 2가지 구조거든요. 형사사건도 마찬가지로 착수금 얼마, 그 다음에 성공보수를 어떻게 다냐면 구속을 면하게 해주면 얼마, 무죄 받으면 얼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으면 얼마, 이런 성공보수를 다 달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형사재판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런데 성공보수 주기가 아까운 거죠. 안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수임 계약을 무효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3조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게 좀 치열하게 다퉈졌는데 대법원은 그 사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그 무효라는 건 뭐냐면 권리 발생이 안 됐다. 즉 변호사가 그 성공보수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 했다고 범죄 행위도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으로 그걸 받으려고 하면 법원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형사사건 말고 민사, 행정, 가사 이런 거는 다 가능해요. 그리고 형사사건도 착수금은 가능해요. 성공보수만 103조 위반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 일단 죄를 짓고 와서 변호사 앞에서 계약할 때 되면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심적으로 위축돼 있을 때 한 계약이라서 그 위축된 마음을 변호사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 궁지에 몰린 피의자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성공보수를 약정했으니까 이거는 공소양속 위반이다.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자, 부동산과 관련한 2가지 쟁점을 제가 여기다 했는데, 첫째는 이중매매 중 배임 모델, 두 번째는 명의신탁,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중매매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중매매는 합법이에요. 일단 계약 자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부동산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서도 이중매매, 삼중매매 다 유효해요. 그런데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 딱 요때 조심해. 여러분도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아셔야 되는 거니까, A라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B한테 팔았어요.
팔고 그 후에 또 C한테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각각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제1계약이 있고 제2계약이 있겠죠. 요 두 계약은 다 유효해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습니다. B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C에게도 계약금을 받습니다. 요 계약금까지 받은 것도 상관없어요.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이후에 중도금까지 받았다. 요 상태는 얘기가 달라져요. 뭐 무조건 이중매매 안 되고 뭐 계약금 받으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딱 어느 한쪽에 중도금까지 받았을 때 요때는 이제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때 이 A는 법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이 B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야 될 법적 의무가 생겨요. B를 위한 의무예요. B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이 이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가 다른 사람과 법률 행위를 하는 거 이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배임죄가 될 수 있어요. A는 이 B를 위해서만 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해야 돼요. 저 중도금을 받은 시점부터. 자, 이 상태에서 A가 또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D에게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만약 D가 요 관계를 알면서, 즉 A가 B에 대해서 부동산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알면서 D가 뭐 A를 꼬시거나 뭐 서로 합의를 하거나 해서 나한테 팔아. 즉 D가 이 행위에 가담했을 때, 요때 지금 이 103조가 문제됩니다. 이 D가 가담했을 때 요 법률 행위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이중 매매는 계약 자유 원칙에 포함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어떤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에 이어서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는 법적 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는 경우 이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법을 하니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데 처분하고 그 처분하는 법률 행위에 매수인이 가담했을 때 그때 이 계약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요게 판례입니다. 잘 모르는 C한테 처분 행위를 했다. 요거는 유효해요. 이 유효한 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이때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103조 무효에 의한 처리가 돼요. C는 A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법률 효과로 법률 효과의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권리 변경. 근데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요 사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103조 위반일 땐 그냥 법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다른 권리로 변경되거나 어떤 수습하는 어떤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꼼짝마 수도 니네한텐 그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건 채무 불이행 문제로 처리합니다. 요거는 103조 무효로 처리합니다. 방금 드린 설명으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명의 신탁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과징금도 물고 굉장히 법적으로 큰 제재가 가해집니다. 내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헷갈리게 해놓은 경우 이게 명의 신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 하는 것도 아니고 형법 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을 하잖아요. 이 부동산 명의 신탁이 103조 위반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 부동산 명의 신탁은 위법해요. 현행법 위반이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돼요. 그런데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판례가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 103조의 처리 방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103조 위반이 되면 법이 더 이상 법률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른 권리로 바뀌지도 않고 반환 청구권이라는 법률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얼음 꽝 얼려버립니다. 원래 무효가 되면 이전된 건 반환하고 이러면서 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산이란 게 없어요. 그냥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상 그 어떤 법률 효과도 하지 않는다. 이게 103조 무효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배임 관계에서 이 부동산 매매 계획이 무효가 되잖아요. D가 A한테 어떤 자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매매대금, 계약금, 뭐 중도금을 주든 아니 다 주든. 그러면 이게 무효가 되면 무효가 됐으니까 내가 준 돈 돌려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돌려줘. 이 말은 뭐냐면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 발생이 일어나느냐, 법률 효과가 일어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3조에 대해서는 민법이 법률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반환 청구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중고 있으면 멈춰. 돌려받는 거 멈춰. 다 멈춰요. 그냥 끝. 콘크리트 그냥 부어갖고 그냥 끝. 이 부동산 명의신탁도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B의 소유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한 합의, 이게 이제 명의신탁 약정입니다. 이게 무효라고 했잖아요. 이걸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로 멈춰버리죠. 얘가 반환 청구권이 없어져 버리죠. 요게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법제 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돼 있는 건 원소유자한테 반환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그 반환 청구권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법제는 원래 명의자한테 돌려주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선택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이 명의신탁 약정을 반사회 질서 행위, 즉 103조 위반으로는 보지 않는다. 즉 원래 소유자한테 반환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객관식으로 나오면 결론만 알면 되는데 이걸 외워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설명이 이해되시면 결론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는 각서, 이런 거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이혼 소송 제기할 때 이 각서 들고 가서 이거 기각해 주세요. 안 돼요. 3번 한번 보세요. 애인에게 5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2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줬어요. 이 각서는 계약서죠. 5년 동안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2억 원 줄게. 근데 5년 동안 결혼을 안 했나 봐요. 2억 원 줘. 근데 소송까지 했나 봐요. 상대방이 뭐 마음도 변하고 그랬나 보죠. 2억 원 주지 않겠다.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 되죠. 2억 원 청구권이라는 권리 발생이 있었느냐. 없다고 보는데 그 없다고 본 근거가 이 103조 위반이다. 생존에 기초가 되는 재산처분행위, 지나친 사행행위. 뭐 도박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조건의 불법. 여기서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103조 위반을 편의상 표현하는 겁니다. 공소양속 위반, 반사회 질서 행위, 이게 기니까 그냥 불법 이러면 103조 위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의 불법. 그럼 조건이 103조 위반인 경우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 법 조문이 있어요. 151조. 조건이 불법인 경우,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 103조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죠. 조건이 103조 위반일 때 그 조건이 무효입니까? 중요해요. 그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 그 조건을 달고 있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객관식에서 잘 꼬아서 냅니다. 조건이 불법이면 그 조건은 무효다. 땡! 틀린 거죠. 조건이 무효면 그 조건을 달고 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쟤를 10대 때리고 오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10대 때리는 게 조건인 거고 100만 원 줄게가 법률행위예요. 조건부 증여가 됩니다. 조건은 이 법률행위, 금전 지급 법률행위에 붙어있는 꼬리표하고 같죠. 이 조건이 완성되면 권리 발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을 10대 때리면 이게 무효가 아니라 100만 원 줄게가 무효가 돼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건데 글로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면 조건이 무효다. 조건만 무효면 이 100만 원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 100만 원 주는 거를 무효로 돌리는 거잖아요. 즉 조건이 불법이면 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객관식 나오면 못 찾으시더라고요. 자, 조건의 불법 받고 그냥 동기의 불법. 이 동기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법률행위의 어떤 이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마음속에 불법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법률 효과를 좌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건물을 구입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건물을 범죄 장소로 쓸 거야. 내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 해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할 건가? 그럼 상대방 입장에선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 동기는 표시가 돼서 겉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 효력도 무효로 돌리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속에만 있을 때는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건물 사면서 나 이거 범죄 장소로 쓸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샀는데 그래요? 하고 팔았다. 이때는 문제가 다르죠. 무효로 돌려야겠죠. 둘이 다 가담한 거니까. 자, 폭리행위도 10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폭리행위란 단순히 뭐 비싼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큰 이익을 취하는 걸 말해요. 정도가 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어떤 상태 잘 모르거나
없거나 뭐 사회 경험이 없거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 그 경우도 103조 위반이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 폭리 행위는 104조에 별도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3조에 해당하는 것 중에 폭리 행위는 또 하나 떼서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다. 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잠깐 설명드린 건데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민법에서 이제 무효라고 할 때 단순히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정도의 무효가 있고, 뭐 그 종류로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있습니다. 이 무효에는 정산이 있어요.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그런데 이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공소양속 위반, 이걸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는 달라요. 그냥 콘크리트로 고정시켜 버리고 더 이상 법률 효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과정이 없어요. 이게 무효라고 표현돼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파란 무효, 빨간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통상 무효하면 파란 무효를 말하는데, 이런 103조 공소양속 위반, 이거는 빨간 무효로 달리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그 상태에서 멈춰버린다. 그래서 불법을 원인으로 지급한 거, 이 표현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건 103조 불법에 기해서 지급한 거는 돌려받지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표현합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746조에 규정이 있어요. 나중에 채권법에서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었다. 한쪽이 억울하게 당한 경우에는 그때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 약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형평을 고려해서.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도 적용된다. 소유권 같은 물건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대로 그냥 굳혀버리고 그냥 끝나버린다. 물권의 복귀도 저지된다. 물권적, 채권적 모든 법률 효과 중단되는 겁니다. 법은 그 어떤 조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 104조를 볼게요. 자, 103조에서 폭리 행위는 별도로 빠져나와 있다고 했죠.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궁박, 좀 급한 마음, 경솔, 사려 깊지 않은, 그 다음에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거 인하여 되는데 인하여는 이용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했어야 됩니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이 104조 위반이 아니에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매우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요때만 무효로 합니다. 이 조문은 이제 해석한 거예요. 요건, 피해자는 궁박, 경솔, 무경험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궁박은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궁박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리행위에 있어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이게 중요한데, 위임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한다고 해봅시다. 매매계약. 이게 대리의 특징은 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자와 법률 효과자가 다른 겁니다. 대리인의 법률행위, 본인의 법률 효과.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그냥 이 대리 행위를 수여받았을 뿐, 이 대리인은 법률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이 대리인은. 그래서 심지어 대리인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피해가 없거든요. 이 대리인이 뭘 하든 법률 효과는 다 이 본인이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할 때 궁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아무 효과를 안 받는데 무슨, 궁박은 이 본인만 궁박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대리인한테는 경솔, 무경험은 있을 수 있죠. 법률 행위를 안 해봤으면. 따라서 이 대리 구조에 있어서 이 104조를 판단할 때는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것 써놓고 막 외우는 분들 있던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대리를 이해하면 너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법률행위 따로 법률 효과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필요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근데 이 궁박한 상태는 본인의 문제잖아요. 내가 급해서 집 팔아달라고 대리를 선임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 싸게 산다는데요, 상대방이. 나 급해, 그냥 사. 이게 이제 대리인의 궁박의 문제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리자 요건, 폭리를 위한 의도,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이 피해자의 요 상태를 이용했어야만 됩니다. 이용했어야만 이 104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 요건이 탈락하면 백사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진 많이 남긴 걸 무효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 요건이 다 갖춰졌을 때 그 비좁은 아주 작은 경우에 무효로 보는 겁니다. 불균형이 현저해야 돼요. 불균형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또 급부에 불균형이 있다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비싸게 뭐 샀다 해서 나 궁박했어 이렇게 추정되는 게 아닙니다. 뭐 객관식에 내기 좋죠. 급부가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이 추정된다. X입니다. 이 요건은 서로 독립적이에요. 따로따로 증명이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됩니다. 불균형은 법률 행위 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은 계약 체결 시겠죠. 자, 적용 범위 채권 포기 이제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무상 계약이나 경매 절차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증여하는 거는 불균형을 따질 수가 없죠. 그다음에 경매에서 이거를 인정하면 되게 웃겨요. 내가 너무 높은 입찰가를 써냈어. 나중에 이거 현저한 불균형이야. 무효.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폭리자에 대해 적용한다. 폭리행위라는 건 균형이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록 깨졌지만 폭리자도 지급을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반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폭리 당한 사람은 받을 수 있고 한쪽에 불법 원인급여를 적용하는 겁니다. 나중에 나올 건데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리행위라도 다른 적정한 금액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법률행위로 전환하여 법률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 법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100만원에 사는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백사주 위반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백사주가 아니더라도 내가 10만원 정도는 살려고 했어. 이랬다면 전체를 무효로 할 게 아니라 10만원의 범위에서는 유효하게 보고 90만원만 돌려줄게. 요게 이제 무효행위 전환의 문제입니다. 104조에는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 근데 103조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꽉 콘크리트로 그냥 확 부어버리는 거. 그렇게 보면 104조에서는 불법 원인급여도 한쪽에만 적용하고 무효행위 전환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103조보다는 약간 좀 유연성이 있죠. 무효행위를 나중에 효력 있는 걸로 인정할 건가? 이런 103조, 104조 모두 부정합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이미 무효행위가 발생한 걸 유효로 돌리기 위해서 막 압박을 줄 수도 있거든요. 추인하라고. 악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추인은 금지됩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